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죠. 예, 저 SG증권의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오석태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여기 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시 만날 거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저 김상훈 연구원도 몇 번 그러고 오다가 고종처럼 앉았어 지금. 여기 박종현 연구원님 자리인데. 그러니까 박종현 연구원은 또 오늘 또 못 나오네. 신원정 연구원이 그 자리는 우투에서 책임진다라고 했는데도 맞아요. 참 책임 못 지네요. 책임감 없이 안 나오셨죠. 책임감 없이 이렇게 없는 순간 바로 이제 우리 깝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토크. 지금 이제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보죠. 왜냐하면 국감에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가셨었잖아요. 그죠? 국감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 우선 그 오석태 박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또 세게 나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나름 뭐 이렇게 뭐 척하면 척 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성품 자체가 뭔가 좀 강한 인상을 남기시기에는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하는 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다. 이번 국감에서 이주열 총재가 매파적인 변화를 비쳤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 국감에서 한 얘기들 좀 누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줘 보세요. 우리 김상훈 연구원 해주실까? 예, 저도 보면서 이제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총재께서는 뭐 당연히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그동안 이 국감 이제 금통위 하는 관련해서 국감하는 본 동안에 금통위원이 이렇게 그 지명을 받아서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을 처음 봤거든요. 그 정해방 위원께서 이제 야당 쪽에서 뭔가 이 지난 8월 금리 인하부터 해서 뭐 시장에서 뭐 알려졌다시피 제일 이제 그 비둘기파 인하 계속해야 된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한테 야당에서 뭔가 재정부와 뭔가 있지 않냐 이런 좀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하셨고 뭐 할만하죠. 기획재정부 몫이니까. 재정부 이제 지명으로 되셨으니까 금통위원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니까 야당은 계속 이제 가계부채 증가를 걱정하는 것 같고요. 여당은 이제 뭐 디플레 빠지고 뭐 성장률이 낮은데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지금 논리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당 쪽에서 그 금통위원 개별 금통위원한테 그렇게 이제 뭐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채가 더 늘어나면 뭐 어떡할 거냐 이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시장에서는 약간 그 이제 오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이제 더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감에서도 그냥 뭐 인하해야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매파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뭐 와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와인 마시면서 뭐 척하면 척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앞으로 그런 얘기 안 나 뭐 그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분들은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나름 이제 그 또 경제부총리에게 좀 그런 발언 기자분들한테 그런 발언을 해서 그게 또 시장에 그렇게 잘못된 시그널로 안 갔으면 좀 나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금리가 좀 올랐죠. 이제 보면 국채 선물이 이제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총재 발언으로 이제 혹시 10월에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로 조금 그 선물은 마이너스 나고 금리가 올라서 이제 끝났죠 그날. 시장은 그러면 좀 이제 금리 인하를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주열 총재 답변 보고 뭐 신문 기사로나마 우리가 봤다고 치면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주열 총재가 한 얘기는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좀 한국은행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니까 다른 쪽에서 좀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취지로 한 걸로 받아들이면은 굳이 금리 인하가 어렵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전민규 박사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가요? 아니면 사실 정부에서 오늘도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또 뭐 부양책이라고 뭐 우물적으로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린북하고 함께 사실
이걸 또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죠. 이게 갑자기 무슨 10월에 웬 부양책이에요. 그러면서 뭐 친절하게 무슨 뭐 마지막까지 짜내가지고 뭐 0.1%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크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오늘 발표된 거는 거의 대놓고 한국은행한테 야,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벅벅 긁어서 하고 있는데 니네 금리 인하 좀 해라. 그런 무언의 압력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나도 그렇게 보이긴 하던데 달러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잠시. 네. 달러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원달러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일단 그죠? 이제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지수는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일단 이제 그 통화 정책 차별화는 대부분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보고 특히 달러인 같은 경우는 110을 한번 찍고 이제 107엔대까지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도 사실 지금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110원 위는 엔 위는 싫고 또 너무 빠지는 싫고 너무 빠지는 건 싫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발언이 하루에도 엔화 약세가 중소기업한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했다가 또 갑자기 전체적으로는 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번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일본의 개별적인 이유도 있고 뭐 전체적인 통화 정책 차별화는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또 그 엔원환율이 지금 990원대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는 지금 약세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이제 슈퍼달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강달러가 생각보다 오래 가니까 달러 강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겠다. 이거는 신흥국에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마침 또 미국 증시가 또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또 엔화는 좀 강세로 가고 원화를 비롯한 신흥 통화들은 이제 약세로 가고. 근데 이제 원화가 특히 더 약세로 가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 워낙 좀 잘 버틴 것도 있고 그 오늘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상 밖에서 리얼머니들의 그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한국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제 환이 생각보다 이제 좀 계속 오르니까 환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해지를 하려면 선물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달러 결국은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을 올리는 달러 수요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가세하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약간 오버슈팅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주식은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자, 지금 슈퍼달러 온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달러 지수가 한 절반 정도가 유로죠? 뭐 60%. 절반 이상, 예, 그죠? 조금 더 넘죠. 예. 그 정도가 유로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달러 유로는 어떻게 돼요? 뭐 슈퍼달러 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 좀 한번 어떻게 근데 보는지. 사실 슈퍼달러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바닥에는 네. 세계 경제 특히 뭐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미국 경제가 제일 잘 나간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거는 사람들 다 인식을 같이 하는 거죠. 거의 뭐 컨센서스가 돼버렸는데 이제 미국 경제 잘 나간다는 데서 이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근데 그러면 금융시장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리로 반영될 것이냐 아니면 환율에 반영될 것이냐. 사실 그동안 금리 쪽에 반영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특히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사실 그쪽으로 배팅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다 망했죠. 그러다가 틈새를 발견한 게 이게 환율로 한번 가보자. 근데 마침 재료가 유럽에서 계속 계속 금리도 내리고 뭐 돈도 풀고 그런 재료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털은 사실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금리가 안 되니까 환율 쪽으로 막 몰려가가지고 사실 지난 한 2달 동안에 뭐 달러이나 유로 보면은 굉장히 급격한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말 되니까 그쪽으로 확 움직였다가 요즘 조정받는 거는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달러가 조정받는 이유는 그냥 기술적 조정이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럼 달러 강세는 더 간다. 근데 사실 고민이 이게 언젠가는 금리를 분산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심지어는 이거 달러화가 오르면은 미국으로 봐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국통화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좀 지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은 어쨌든 달러 그 강세에 기반이 되는 미국 경제 강세는 내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달러가 끝도 없이 가면 사실 미국도 부담스럽잖아요. 예. 미국이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경상시 적자가 있는데 아무리 뭐 옛날 뭐 기억으로 저도 뭐 강달러 정책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지금 달러가 뭐 너무 올라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결국은 이게 금리 쪽으로 좀 분산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언제 금리 쪽으로 분산이 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다. 그 관건이고 예.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달러엔 120에 유로 1.2 밑은 유럽이나 일본들은 부담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본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금 계속 숫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갈 경제는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줘야 될 경제는 현재 상태는 아닌데 달러는 많이 갔다는 생각을 예. 하긴 하는데 반대로 유럽 쪽을 보면 유럽 경제 지금 뭐 터무니없잖아요 지금. 뭐 거기다가 안정감은 나오죠. 거기다 드라기가 무슨 뭐 돈 풀어준다 그러더니 얼마나 언제 풀 건지에 대해서는 말을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드라기는 계속 이 말하자면 이게 말만 지금 하고 공포탄만 쏘고 예. 있는데 지금 유로를 보면 유로가 약세로 갈 요인 아니에요. 아무리 달러가 더 이상 강세를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더라도 유로 자체가 가라앉을 요인인 것 같은데 1.2가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유로는? 근데 뭐 물론 그러니까 유럽 경제 딱 보면은 깝깝하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1.2 그러니까 뭐 밑으로 뭐 올해 안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 일본이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수출해야 되는데 뭐 도요타 차 팔고 BMW 차 팔아야 되는데 자국토마 약세로 가면 좋죠. 근데 그건 좋은데 이게 너무 가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 달러 가지고도 마찬가지죠. 뭐 1100 가면 좋은데 1200 가면 이상하다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달러엔 같은 경우로 120이라는 레벨은 과거 봤을 때 사실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거든요. 옛날 봐라. 달러엔 120 갔을 때 불안했다.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거에 1.2 갔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리스 처음 터졌을 때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베 그 총리 같은 경우도 110 가니까 이거 좀 즐기기엔 좀 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그 너무 밀어붙였으니까 여기선 조금 쉬어가자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바라는 건 결국은 드라기가 뭔가 좀 진짜로 이 시장이 바라는 이 선물 보따리를 확 풀었으면 좋겠는데 몇 달 전부터 계속 찔끔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고민이 시장을 막 흔들어나는데 글쎄요. 근데 유로로 흔든다? 근데 유로 약세로 갔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차라리 무슨 뭐 엉뚱하게 뭐 스페인을 다시 흔든다든가 뭐 그러면 괜찮은데 유로 약세가 좀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유로 약세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드라기가 선물 보따리 푸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거로 봤을 때 어차피 시장이 진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진짜 유럽판 QE인데 그걸 바라기 위해서 굳이 유로를 그렇게 막 흔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드라기는 소기의 목적은 일단 달성은 한 것 같아요. 유로 약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공포탄으로 예.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공포탄 잘 쐈지. 예. 그러니까 공포탄 딱 쏘니까 곰이 자기 맞은 줄 알고 자빠졌잖아. 전문가죠 뭐 거의. 근데 실제로 공포탄도 바로 앞에서 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지. 다칩니다. 자기 죽은 줄 아는 거야. 기절한 거야 지금. 2% 깨는 순간 아 한국도 제로 금리로 갈 수 있겠구나. 1%대 금리면 채권 시장은 사실 만약에 위기가 오면 우리 양적 완화까지 갈 각오가 돼 있어야 내려갈 수 있어. 지난주도 기준금리고 이번 주도 기준금리고 이게 맨날 기준금리만 하고 있는데 이게 학기야 지금 IMF가 또 내놔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들 만들어 놓고 이래서 지금 짚어보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뭐 지금까지 이제 그 국내파들 이렇게 다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 이제 오석태 해외파 박사를 모셔가지고 해외파 이코노미스트를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뭐 국내 경제 현재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죠. 어쨌든 IMF가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내면서 유럽발 충격이 그냥 이렇게 지금 미국도 때리고 전 세계를 다 강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때렸고, 그죠?
전체가. 자, 이게 미국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 경제 회복이 미국은 좀 계속 좋고 유럽은 뭐 저거는 망한다는 얘기랑 거의 똑같고 일본 별 볼 일 없다는 것 같고 아시아 신흥국 다 뭐 좀 그렇고 이거 세계 경제 회복세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여기 뭐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뭐 GDP 비중으로 따져도 그렇고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미국이 잘 되면은 전 세계를 미국이 끌고 갔었죠. 근데 지금은 그 미국 혼자서 못 끌고 가는 데다가 뭐 끌고 가려면은 유럽이나 뭐 하다못해 중국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쪽이 다 지금 뭐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못 끌고 가는 데다가 또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이 좋아져도 자국만 지금 좋아지는 쪽이지 않습니까? 끌고 갈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끌고 갈 의지도 없고 우리부터 잘 살고 보자 일단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좋아지는 게 예전만큼 소위 그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더 없기 때문에 그래서 IMF가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거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은 좋은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땡겨져요? 땡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랑 이제 제가 결과가 있는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네, 하우스뷰예요. 네, 하우스뷰인데 네, 하우스뷰 얘기하고 하우스뷰, 개인 퍼스널 예, 예. 뷰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하우스뷰는 굉장히 사실 이 동네 얘기로 페드가 비하인드 커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했다. 이게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도 이게 시원찮을 마당에 굉장히 막 사실 그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지금 실업률이 뭐 6%, 5.9% 떨어졌으니까 지금 당장 올려야 되는데 지금 나온 얘기 보면 인플레이션이 나와야지만 올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중앙은행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 중앙은행이 사실 보면 프리엠티브, 선제적 대응. 항상 그거죠. 예, 이게 없어진 거죠. 뭐 옵티멀 컨트롤 뭐 별별 얘기 나왔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실업률이 아무리 낮아져도 예? 실업률이 6% 깨졌으면 사실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졌다면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안 올리고 있잖아요. 왜 안 올리느냐? 인플레 없다. 아니 인플레 보고 올리는 거면 그게 선제적인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 페드의 그 정책 그 방법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보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인플레가 언제 오르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임금,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스 이게 얼마나 오르느냐? 사실 그거 열심히 보고 있는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저희 은행 기본 시나리오는 인플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페드가 금리를 안 올리고 못 빼길 거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올린다. 근데 사실은 관건이 인플레가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거품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올릴 수가 있겠느냐. 사실 그게 관건인데 일단은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조금은 나타난다면은 그러면 바로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예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게 좀 관건인데 이를테면 뭐 기름값이 $70 갔다든가요. 아니면 진짜 달러화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든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러화 강세가면서 이러니까는 옐렌이 금리 안 올릴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한쪽에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갑자기 꼬꾸라지지 않는 한 사실 뭐 중간에 좀 애매모호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실업률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일단 여기서 아주 나빠지지 않는 한 일단은 금리를 내년도에는 올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관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조용하게 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올릴 것 같다. 아무것도 없고 진짜로 그냥 고요하고 진짜 뭐 그렇다고 주식이 막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별일 없는 상태가 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 내년에 안 올린다?
그러면 금리 올리기가 진짜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질문이 그러다가 예. 오늘 이제 IMF가 그 보고서 그 내용도 있었잖아요. 글로벌 증시 조정 가능성. 예.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예. 인상 시점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있었고 뭐 QE 했고 그동안에 이 옛날 한 20년 전에는 진짜로 이 중앙은행장이 진짜로 파티 가서 펀치볼 치운다 그러고 진짜 그 했는데, 이상하게 버냉키부터 좀 이상해지더니만 지금 옐렌은 완전히 거의 뭐 월스트리트에 그냥 딱 마음에 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옐렌이라면은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다 칩시다. 그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식시장의 조정받는데 QE4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패드는 앞으로 한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이 조정이 됐다. 사실 미국 뭐 주식 그래프 보면은 조정 볼 때 됐죠. 근데 진짜 조정다운 조정이 한 10% 떨어졌다. 그때 과감하게 금리를,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서 거시지표가 나빠졌다? 그러면 뭐 안 올 수도 있는데 거시지표 가만히 있고 증시만 조정됐다. 그랬을 때 이것 때문에 금리를 또 못 올려서 내년도 그냥 1년 내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 사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증시가 조정됐을 때 네. 그때 과감하게 하는 게 한 10년 동안 패드가 말발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붙여서 질문을 하면, 예. 하나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예. 상반기, 하반기. 그건 굉장히 짧게 답을 해주시고. 상반기. 예. 땡겨지네. 진짜 땡겨지는 얘기네. 자, 근데 이어서 그러면 아니 금리 인상을 내년 상반기에라도 한다. 예. 만약에 내년 중에 한다. 왜냐하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제 우리 한국은행처럼 스텝 꼬일 수가 있으니까 내년 중에는 해야 된다. 근데 하반기다 그럼 스텝 안 꼬이려고 하는 금리 인상일 거고. 상반기에 한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회복세다 이런 정도에서 본격적인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회복세일 거다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텐데, 지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에이지 오브 모더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정도 아니에요. The age of moderation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세계 경제를 미국 경제를 좀 빨리 간다 그러면 세계 경제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미국이 끌고 간다는 거는 더 이상 아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이걸 끌고 가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뭐 그 소위 말하는 시일가스 혁명도 결국은 이게 뒤집어 보면 사실 미국이 기름을 수입하면서 중동 경제도 끌어올렸던 건데 사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제 끌어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 많이 사실은 안 끌어올리겠다는 이게 그런 상태에서 이게 결국은 각자 노생, 자력갱생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더 이상 그러니까 패드 입장에서 봐가지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사실 괜히 진짜 제로금리 쭉 끌고 가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모르는 거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거 계속 가면은 그러면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컴플레이선스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고 뭐 미국 금리는 제로야, 영원히 제로야. 이렇게 별로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해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미국 금융시장과 미국 통화 정책을 봤을 때는 어쨌든 올려야 된다. 자, 국내 한번 넘어가 보죠.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 시장에서는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 입장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든 기획재정부든 생각보다 그 경기 회복 속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경제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의 어떤 목표,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쪽 기관의 기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전제가 다르다?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3% 중반이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잠재 성장률에 근처에 와 있어요. 실제 성장률이죠.
그러면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고용이 지금 현재 뭐 정부 통계청의 발표대로라면은 전년 대비해서 4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간제 일자리도 많이 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경제는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인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 입장은 이제 아무래도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감안하는 것 같고요. 그게 뭐 100% 감안한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더라도 가계 쪽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기업 돈을 가계 쪽으로 좀 퍼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뭐 잠재 성장률이 3.5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가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고 내수 쪽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우리나라 경제? 해외에서는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 내린다 그러면은 네. 왜? 이렇게 물어보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왜냐?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뭐 멀쩡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한국 보면 성장률 한 3%, 물가 뭐 코어로 하면 2%, 경상수육자 빵빵하고. 나오고 있고. 아유, 별로 뭐 가계부채 조금 많다지만 이거 어쨌든 잘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이게 뭐가 불만이냐는 거죠. 막 그런 와중에 갑자기 부총리 바뀌지더니만 딱 이게 사실 일단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물가 좀 보죠. 이 물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해외에서 오는 것도 지금 물가가 낮아질 요인만 있지 올라갈 요인이 없고 환율 요즘 다시 좀 올라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 비하면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국내 쪽에서도 총수요 압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수치는 사실 빚 아니에요 빚. 아까 유럽 그 디레버리징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온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낮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은행한테 빨리 좀 풀어라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 이게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면도날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이건 디레버리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레버리지가 왕창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정부의 입장이 뭐냐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한국은의 입장은 뭐 겉보기에 괜찮으니까 계속 가자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은 지금 뜯어보면은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게 소비예요. 한국 경제는 지난 한 1년 동안에. 그렇죠. 근데 보면 소비가 왜 안 좋으냐? 물론 구조적으로 보면은 소득 뭐 그러면서 뭐 가계소득 뭐 증대 대책 그런 게 나오는데 경기 순환적으로 보면 지금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고전적인 방법은 뭐냐? 가계부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 결국은 정부가 말이야 뭐 저 가계소득 뭐 부양책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겉포장이고요. 지금 하는 게 LTV, DTI 풀었고 부동산 규제 완화했고 저기 한국은행 보고 야 금리 인하라고 그러고 사실은 이게 뭐냐 리레버리징 정책이에요. 이거는 가계부채 늘리는 정책입니다. 아 맞죠. 예 그리고 부동산 부양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지금 한국은행 금리도 결국은 지금 좀 있으면 더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인데 지금 사이클이야 뭐 부동산 경기랑 큰 관련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도 내년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금리가 더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2%를 깨느냐 안 깨느냐는 저는 부동산 시장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시장 막 뜨겁다 그러고 뭐 강남 집값 오른다고 그러고 뭐 부동산 담보대출 뭐 계속 상승세고 난리 났는데 금리 계속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뭐냐? 정부의 대책은 가계부채를 문제를 덮어두고 이쪽으로 더 가계부채를 늘리자는 정책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그리고 국감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분들이 이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볼 때 여기서 조금 가계부채 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반론.
정부가 가계부채 좀 늘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가 제일 우리 경제에서 급한가?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가? 아니면은 수요가 부족해서 이대로 그냥 디플레이션을 빠지고 계속 주저앉아 버리는 게 그걸 막는 게 더 급한가? 그 경중 판단에서 아마 정부가 부채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고 아마 판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월은 한 번 더 인하한다. 뭐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안 하고 버틸 수 없다.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게 나는 실적으로. 하여튼 나 같으면 11월에 할 것 같아. 해도. 저도 뭐 하여튼 나는 그런데 네, 하긴 한다는 거 하기는 예. 지금 안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해도 11월 달에 할 것 같아. 근데 저도 지난주에 저희가 왜 네.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네. 할 때 그때 저희도 빠르면 11월 늦어도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한다가 저희가 하우스 뷰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그때 저 인하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국감을 보고 나니까 저렇게 국감에서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인하를 해버리면은 너무 근데 좀 아닌 것 문제는 같아요. 뭐냐면은 금통위원들이 사실은 예. 결정권을 쥐고 결정권 있는데 근데 요번에 뭐 혼자 결정하시는 거 예, 아니니까. 근데 9월 의사록에서 인하가 한 분이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3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반반 갈렸고 총재께서 캐스팅 보트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금통위에는. 그리고 그 국감에서도 총재가 금통위원들한테도 휘둘리지 말아라고 어쨌든 말씀은 뭐 그렇게 하시고 해서 네. 그게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금리 내려가면 그러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에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내려가면 무너진다고? 예. 왜? 그러니까 아니 한은의 위신 그런 그 얘기는 말씀하지 우리 그만 마세요. 얘기하고. 못 내리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그만하고.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11월이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월이든. 우리 요번에 내리든 네. 요 다음에 네. 내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의 2%면 제로금리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한은이 뭐, 생각해 예. 왔던 거죠. 아, 우리도 뭐 다 그렇게. 그게 얼마 전까지.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얼마 어쨌든 전까지. 한국은행이 그런 견해를 암암리에 많이 퍼트렸죠, 그래. 퍼티기도 했고 사실은 우리가 웬만한 저거 아니면 2%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2%가 금융위기 때 최저였습니다. 그렇죠? 예, 최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2%가 깨질 것이냐? 드디어 이제 2%가 깨진다 그러면 통화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평이 되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멘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우리도 진짜 제로금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이 깨지는 건데,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능할 건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그때는 본다? 소비자 물가가 4%, 5%할 때였어요. 지금 1%지 않습니까? 그때, 가능하다? 예, 예, 근데 그 낮추면 예. 소비자 물가가 우리 잡을 수 있어? 물가 올릴 수 있어? 그렇게 낮춘다고 말씀하시면요, 사실은 답이 없죠. 예. 그러면 그거 한다고 중앙은행이 해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뭐. 모든 문제 해결되면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 맨날 하여튼 저 멘트는 맨날. 아니요. 다른 멘트로 해봐.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돼라고 딱 찍으면서 물으면은 답이 없는, 하지 말자는 식의 공격밖에 아니 뭐 안 어쨌든 된다는 난 거죠. 하지 말자는 식의 공격이 아니라 예. 결과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안 될 수도 있죠. 될 안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수도 있다? 있는데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거죠. 일단 국내파 뷰 좀 다 듣고 내가 해외파로 네. 물어볼 테니까. 자 국내파 얘기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할 음.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시장하고 경제 주체들한테 계속 2%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카드를 카드는 안 쓰더라도 하든. 카드 안 하든 예, 계속 압박하는 거죠. 계속 하고 그런데 내려가고 나면은 내리는 건 뭐 이번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나중에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예,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만 뭐 일본처럼은 안 된다 치더라도 대만이 보면은 예, 기준금리 2% 밑으로 내려가서 쭉 가니까 거기는 그냥 아까 뭐 미국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우리 금리는 그냥 2% 금리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저는 더 오히려 뭐 별로 좋을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뭐 초이노믹스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 번 더 내리고 좀 기다려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1%대가 안 왔으면 좋겠는 게 남편이 또 채권 시장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1%대 금리면 채권 시장은
사실 없죠. 예. 보험사 계세요? 네. 할 게 없지. 그냥 애널리스트인데요. 그래도 보험사는 완전히 거의 나이트메어. 사실 그런 시대는 안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일단 이게 외국계의 의견을 바로 묻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작가가 나의 의견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서 내가 꼭 종합 정리하고 내 의견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불만이래요. 그래서 내 의견을 먼저 얘기하고 n분의 1로 나도 시장에 정확하게 마켓 오퍼레이션을 하겠다고 내 의견 먼저 얘기하고 의견 넘어가겠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2% 밑으로 내려가면 물론 우리 보고서 1.76을 내놓긴 했지만 2%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위기가 오면 우리 양적 완화까지 갈 각오가 돼 있어야 내려갈 수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지 않거든. 개인적으로. 그잖아요. 2%가 깨졌다는 거는 어느 순간에 양적 완화도 갈 수 있다는 거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1%대를 보는 거는. 그래서 아까 김성훈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1%를 갈 수 있다는 시그널링만 해주고 실제로는 안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내 개인 생각이에요. 자, 이건 내 생각이면 n분의 1로 생각 얘기한 겁니다. 자, 해외파 시각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2%가 무슨 엄청나게 중요한 수준이라서 이거 깨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2% 밑으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살아나느냐. 부동산이 막 끌어오르고 뭐 무슨 미래 신도시에 뭐 떴다방 생겼다고 그러는데 금리를 내리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한국이 양적 완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미국이나 일본도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2%를 깨면 이건 있어요. 2%를 깨는 순간 한국도 제로 금리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 뭐 가면 가는 거죠. 지금 사실 한국이 거의 선진국 되는 거니까 뭐 가면 가야지 어떡합니까? 실제로 체코가 지금 제로 금리예요. 체코가 뭐 사실 뭐 그렇게 선진국도 아닌데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체코는 왠지 되게 불안해서 고금리일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동국권이 적은 체코, 헝가리 그쪽. 헝가리가 굉장히 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어쨌든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건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금리 낮아져가지고 별로 좋은 건 없는데. 그렇죠. 금리 낮아지는 것 자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난 좋아. 은행 이자 떨어지니까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자 덜 내는 건 좋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처지니까. 처지죠. 기준금리 뭐 전부 다 의견은 이제 정확하게 다 들은 것 같고 우리 뭐 마무리하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저쪽 고정으로 오더라고. 자, 다들 소감 한 번씩 해주시고. 전체 쳐다보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사실은 갑자기 한국은행이 전면에 등장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나름 재밌게 보냈는데요. 글쎄요, 뭐 이제는 한국은행이 좀 빠지고요. 진짜 경제가 좀 살아난다. 소비가 살아난다 특히. 그런 거로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우리 소비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다시 모실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나? 취소. 자, 여기서 우리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외신으로 우리 여신들 모시고 하는 외신으로 넘어갑시다.